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재판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기 주장만 강변하는 진영 논리의 병폐 탓에 재판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겁니다. 그근을 마다 않는 도를 넘는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판결에 대한 여권 일부의 비판 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또 사법부의 정치 세력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해 보수 성향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법부 코드화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대법원이 인사권 등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며 법관의 독립을 주장한 일선 판사들의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는 발언도 했습니다. 법관 독립의 원칙은 법관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로서. 반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국 판사회의가 재조사를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모레 자정까지로 25일부터는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광석 씨의 유족 측이 김 씨의 부인 서모 씨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중으로 김 씨의 주소지가 있는 서울 중부경찰서에 사건을 주고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오늘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족 측은 서현 양의 생모인 서모 씨가 딸의 죽음을 10년 동안 숨겨왔다며 서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인들이나 누군가가 서현 양을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내 동의하에 아이를 볼 수가 있고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답니다. 이에 대해 서 씨는 취재진에 연락해 그동안 잠적한 사실도 없고 도피한 적도 없다며 재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김광석 씨 등의 타살 혐의 용의자로 자신을 지목한 이상호 기자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서현 양은 지난 2007년 급성 폐렴으로 자택에서 쓰러졌고 서 씨가 이를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한 차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타살 혐의점이 없다며 내사 종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혐의 재판에선 최근 청와대가 검찰에 넘긴 박근혜 정부 수석 비서관들의 회의 자료,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회의 자료에는 2014년 10월 2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교육문화수석과 정무수석이 홍성담 화가의 그림 전시와 다이빙벨 영화 상영 차단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칭찬한 뒤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옵니다. 당시 교문수석은 송광용, 정무수석은 조윤선 씨였습니다.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김소용 전 청와대 비서관은 김 전 비서실장이 이념 편향적인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것은 두 사람에게 함께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제 증인으로 나왔던 송광용 전 수석 역시 당시 회의 자료를 토대로 조 전 수석과 함께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을 맡은 특검도 최근 재판부에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 등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추가 증거로 신청할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1심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를 선고받은 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적극 활용할 전망입니다. 특검은 또 기획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청와대 문건 일부를 작성했다고 밝힌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을 증인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여전히 이니시계가 이슈입니다. 비서실장도 못 구한다는 이니시계.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실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정도 비서관이 다 아도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중고나라에 시계가 올라왔다가 아주 크게 난리가 난 이후로 그 아시아경제 기자였나? 청와대를 출입하던 기자의 와이프가 시계를 올렸다가 아주 난리가 난 이후로 중고나라에 여전히 글은 올라오고 있지만 대부분이 나도 사고 싶다
라는 글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시계가 부러운 거는 이해하지만 이게 뭔가 좀 아메리칸스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예요? 희귀성 하나만 가지고 가격이 막 폭등하잖아요. 네. 이거 이베이에서 뭐 그런 뉴스 많지 않습니까? 뭐 동전 하나에 몇만 달러에 팔렸다더라. 맞아요. 누구 유명한 사람이 쓴 스카프가 몇억 달러, 몇억 불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느낌을 딱 받아요. 아, 이니 시계라는 아이템을 중심으로 해서 소장 가치가 있다. 예. 이게 지금 시계가 몇 개가 풀렸는지 정확한 숫자도 알 수가 없고 청와대를 방문했던 보훈 가족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왜 지난달에 대통령이 건강보험 관련해서 정책 발표했던 네. 그 병원에서 만난 환자나 가족들이 이 시계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취임 100일 행사에 참석했던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받은 거죠. 여기까지는 챙겨서 나눠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그 이정도 총무비서관의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주고 싶어도 이 정도 비서관의 오케이가 있어야지 줄 수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게 또 세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비서관 정말 무서운 분이네요. 임종석 비서실장도 내가 직을 걸고 시계를 구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역시나 이 정도 비서관이 원칙을 내세우면서 NO라고 했다고 합니다. 믿을만하네요. 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시계를 갖고 있는데 문 대통령 임기 중에는 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이건 했고요. 가진 자의 여유인가요? 지나치게 멋져 보이던데요, 그거? 예, 이거는 그 의지 같아요. 예, 그래서 문 대통령이 퇴임해서 양산 자택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5년 동안은 멋있다. 시계를 차고 다닐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더 멋있다. 그러니까 성공한 정권을 위해서, 성공한 정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후에 기념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이게 대통령 시계는 답례품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 청와대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철저하게 답례품의 성격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답례품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는 자기 따까리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지역구에다 뿌리는 선거운동용으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박근혜 시절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걸 갖고 자랑하는 일베들이 와가지고 120판의 그 시계, 박근혜 시계를 갖고 자랑하던 그런 사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월 1000개씩 연단위로 이제 선주문에서 발주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약 한 4000개 정도가 청와대 안에 들어간 거죠. 청와대에 납품이 됐다고요? 그렇죠. 월 1000개 정도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 수급 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손님이 좀 많이 오겠어요. 그 많은 손님들한테 답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가려서 주고 남한테는 안 주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 유엔 총회 연설 때문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동포와의 간담회 시간에 동포들한테 시계를 풀으셨다고. 아주 좋아 죽는 분들.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시계를 줬으니까 그 동포 중에 내 패치는 바로 이제 또 페이스북에 이 시계를 올려서 자랑을 하겠죠. 원가는 4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많이들 TV나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일단 신영복 선생님의 글씨로 사람이 먼저다 이게 새겨져 있고 문 대통령의 이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전에 대통령들이 만들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시계 디자이너, 전통 공예 이런 내외부 평가 자문단을 꾸려서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한 6개 기업의 각각 안을 보고 그중에서 선정해서 디자인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 굉장히 좀 밋밋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다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였네요. 네. 근데 이걸 원가 4만 원에 맞춘 건 뭔가 김영란법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게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자들한테 이게 하나씩 주자 말자 이거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다잖아요. 네. 난 이런 분위기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걸 가지고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결론이 주자. 근데 보통 그 시계를 답례품으로 줄 때는 남성용 하나, 여성용 하나 해서 한 세트를 주는데 네. 그러면 원가가 8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자들한테는 그냥 하나씩만 줬대요. 남자한테는 남자, 여자한테는 여자 거. 그렇게. 갖고 싶긴 하네요. 받아봤자 평소에 차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보관해야죠. 네, 뭔가 그 상자에 담아가지고 액자에 따라 걸어 놓을 거잖아요. 일단 그 SNS 자랑용으로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명박 시계는요, 중고시장에서 원가 이하에 1만 원의 매물로 나오는 굴욕을 맞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사야겠네. 뭐 사서 뭐하게 줘도 안 간다는데. 아니, 그 보관해야죠. 그래서 이명박이 그 종신형을 받는 날
그거를 두고 광화문에 나가서 햄모로 깨버리는 퍼포먼스를. 그리고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때 발행했던 시계는 굉장히 그 사용감이 있는 상태로 현재 중고시장에서 제가 오늘 지마켓에서 13만 원에 팔리고 있는 걸 봤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오, 신기하다. 검색해본 사람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지금 이니 시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니 굿즈로 열풍을 불어오고 있는데 현재 더민주에서 나오는 공식 굿즈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공식 굿즈를 모으시는 게 당에도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 미국의 선거운동이나 정치권에서 많이 봤잖아요.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인기가 한참일 때 머그컵에서부터 수건, 티셔츠 이렇게 정말 아이템이 많았고 지지자들이나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조금 눈여겨보는 사람들도 어떤 후원금의 성격으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상표권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어떤 이니셜을 가지고 상표권 등록을 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건 좀 위험한 시도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 팬심이나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작게 진행하는 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괜찮지만 사업화가 되면 좀 욕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을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을 주는 거니까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그걸 누군가가 독점하기 시작하면 감정이 상하거든요. 그 자체로. 그렇죠. 왜 문재인이 네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정말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까 싶은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더민주에서 나오는 가장 퀄리티 좋고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이니 굿즈를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시민상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수상 소감으로 이 촛불 시민들한테 주는 상을 내가 대신 받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그대로 구현해서 우리 대선 운동할 때, 대선 캠페인 때 국민위원 위촉장 해가지고 내 이름 바로 입력하고 이렇게 내가 위촉장 출력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대로 해가지고 세계 시민상 해가지고 수상자 내 이름 넣고 출력할 수 있는 거를 청와대에다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런 이벤트를 구현해서 세계 시민상 수상한 사람이 나다. 나 촛불 시민이야. 이렇게 스스로 인증하는 이벤트를 한번 쫙 하면 우리인이 보기에 정말 뿌듯하지 않을까 싶네요.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독립유공자 3대까지 예우받도록 하겠다던 약속 지킨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에게 2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 데 이어 해외에 살고 있는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들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손 모두에게 주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독립유공자를 대표해서 한 집에게 주택을 줬었거든요. 국가보훈처에서. 그런데 지금 개선된 내용이 뭐냐면 세대 단위로 주기로 했어요. 세대라는 개념은 내가 결혼을 하거나 어찌됐든 주민등록부상에서 내가 전출해가지고 따로 살면 하나의 세대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따로 하나의 세대를 형성한 사람한테 집 한 채를 주기로 한 거예요. 독립유공자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애국을 한 분들에 대한 굉장히 좋은 취지의 정책이다. 그렇죠. 정말 수국 꼴통들이 보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 애국이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가슴이 아프고 씁쓸한 내용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이야기. 이거 맥을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맥을 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책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징기스칸이 생각이 났어요. 징기스칸 하면 좀 잔인한 정복자라는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잔인한 정복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부 정치를 굉장히 잘했는데 내부 정치 중에 하나가 전사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 싸우도록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고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다스렸던 나라 안에서 가장 좋은 고기와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옷감들은 고아들한테 먼저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보고 사는 사람들은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나가서 전쟁을 수행할 때 미련 없이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다스렸던 그 몽골 제국 자체가 그 정도의 폭발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명성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국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나 한 몸 쓰러지는 거, 나 한 몸 이렇게 상하는 거에 대해서 겁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걱정하는 건 내 뒤에 남겨지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거죠. 그게 정말 사람의 약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옳은 일을 하고도 내 뒤에 남겨지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옳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생긴 이후에는 처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많이 늦었죠. 예. 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일찍 혜택을 받았어야 할 사람들이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을 거고, 그리고 이전에는 자녀 한 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줬던 것이 예. 세대수대로. 지금 탈북자들도 주택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 와중에 독립유공자를 우리가 예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이 문제하고 고려인 문제도 같이 생각이 나는데 더불어서 같이 좀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고려인 문제도. 한참 이슈화가 되고 있고 우리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고려인 3세, 4세 이 문제들도 보면 고려인들은 대부분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죠. 거의 대부분들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고 만주와 연해주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의 후손이거든요. 우리 정부에서 대책을 만들어서 뭔가 나오고 있지만 조금 더 좋은 대책이 계속 더 나올 거라고 봐요. 아직은 4세 고려인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영주권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진해요. 아직 이제 한시적으로 2020년인가까지만 체류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은 대책이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하나 좀 분노했던 지점이 그동안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이 60%밖에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럼 참전해서 다친 것도 억울한데 예. 절반 가까이를 내 돈으로 냈었어야 됐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당연히 100%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근데 그게 6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정말 이 참전하셨던 분들이나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사회에 화를 내는 게 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치료비 감면 비율도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주는데 이제 좀 군복 입고 가스통 들고 이렇게 좀 튀어나오지 마십시오. 좀. 진짜 꼭 이렇게 잘 해드리면 그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데 그런 양반들은 이제 국정원 지원도 끊길 테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애국심 옛날에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의 그 애국심을 지금 연세 드셨으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데 고민하면서 애국심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르신들은 건강하시기만 해도 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군복 입으시고 산으로 들로 강으로 운동 많이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어요. 참전 유공자의 명예수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원래는 기존에 22만 원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8만 원이 올라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애국지사 특별 예우금은 최소 50만 원 이상 인상을 하고 국가유공자와 손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데에도 그 예산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 대비에는 5,500억 원 정도가 늘고요. 이 중에서 3,437억 원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집이 남아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공급이 부족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주택을 지급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숫자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현재 정착을 목적으로 러시아, 중국 등에서 국내에 들어온 독립유공자 후손이 1,774명. 이 중에서 현행법이 규정한 유족은 523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한 채에 한 사람씩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수는 523채보다는 확 줄어들겠고요. 막말로 1774채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그게 필요한 일이면 해야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이제 원래 사시던 곳들이 러시아 쪽인데 원래 이제 조상분들이 러시아에서는요 그냥 자기들 국민이면 집 한 채씩 줘요. 무조건. 결혼해도 집 한 채 주고 분가하면 집 한 채 주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실 그게 자본의 논리에 오고 엮이면서 민간한테 떠넘기면서 돈 되는 사업 쪽으로 가서 그렇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훈처의 피오진 장관이 보훈처장이 장관급으로 격상이 되면서
잊어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라는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이게 잊혀진이 아니라 잊어진이라고 표현을 한 데에 대해서 좀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잊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정권이 이렇게 되다 보니 그리고 그동안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그리고 여성이나 의병같이 대단한 공을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참전하지 않았고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너무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실태를 파악을 해서 집중 발굴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그동안 국가 유공자 가족들이 네. 인정받지 못했던 가족들이 가장 억울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가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힘들죠. 기본적으로 모든 그 역사적 사료를 공공자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국가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걸 개인이 증명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번에 독립운동 사료에 대해서 국가 입증 책임을 강화한다는 게 그동안 그 유공자 가족들이 제일 먼저 가장 강하게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자료에 대한 접근은 예. 나라가 하는 게 더 편하지 개개인이 하기엔 되게 힘들거든요. 예, 이게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를 이제 이 참전용사 쪽으로 등록을 하려고 얼마 전에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사람이 증언을 해야 돼요. 증언을요? 네, 증언. 확실한 자료가 있든지 예. 확실한 자료가 없으면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무슨 확실한 자료가 있겠어요. 예. 그럴 경우엔 기존에는 같이 독립운동을 했거나 그 사람이 독립운동한 걸 보거나 들었거나 아는 사람이 증언을 해줘야 돼요. 한 명에서 두 명이. 예. 그래야 그게 국가보훈처에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가 책임으로 간다는 거죠. 예. 저도 아버지를 그래서 등록을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한 두 분 남아 계시는데 뭐 치매 걸리시고 그래서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개개인들 보고 이거를 입증하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책임으로 갖고 가겠다 하는 거는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건 굉장히 좋은 말이고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판결문, 범죄인 명부, 재판 기록이나 수형 자료 이런 거는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 국가보훈처에서 잊혀진이라고 안 쓴 거 잊어진이라고 쓴 거를 보니까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잊혀진은 피동접사 희와 피동표현 어가 지다어와 겹쳐져 있어서 이건 피하는 표현이 맞다. 잊어진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죠. 잊어진이 맞다는 거죠. 아. 국립국어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잊혀진은 쓰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한글이 이렇게 어려워요. 저는 일부러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원래 맞춤법이 이게 맞는 거군요. 네. 뭔가 돌 깨지는 소리가 동시에 막 국어가 진짜 어려워. 50년을 넘게 해도 어려워. 그러네요. 그렇구나. 이번 보훈처장 피우진 장관이 임명되면서 이러한 수많은 좋은 일들이 빨리빨리 잘 해결이 돼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작은 몸짓과 손짓, 또 자연의 모습에도 감동하고 깔깔대고 큰 소리로 많이 웃었는데요. 어느 순간 우리 너무 심각하게 살고 있지 않나요? 상대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찾아내고,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고 또 비난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도 감동이 없어진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비난하는 건 가장 쉬운 일이다. 그 다음 어려운 일은 장점을 발견하는 것. 가장 어려운 건 감동하는 것이다. 요즘 저에게 필요한,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인아의 메릴 스트립 박희정입니다. 네, 셀프로. 이건 제가 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본인이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민망하시겠어요. 네. 제가 할래요. 피디님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마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조명 탓인가? 안녕하세요, 한쌤. 네, 병원에서 갓 나온 한창섭입니다. 아유, 어떡해요. 목이 깁스하셨어요, 진짜. 그게 말이 시댄다고요. 바퀴 타고 오시다가.
이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는데 크게 웃어버리고 말았네요. 뭐 어떤 분의 아픔을 이용해서 많이 즐거울 수 있다면. 네, 실제로 10초간 크게 웃을 때 운동량이요 3분간 열심히 노젓기를 한 운동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 말고요. 정말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 지난주 영화 타이타닉 음악 정말 좋던데요. 셀링디온이 그 노래를 부르는 라이브 장면을 보니까 네. 화면에서 처음에 그 음악이 나올 때 불러요. 연주자가.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거 오카리나가 아니야. 근데 그게 아이리시슬 그런 거였었군요. 근데 음색은 되게 비슷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으로 비롯해서 문화센터에서 오카리나 수업을 그 노래를 정말 많이 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오카리나로 더 인식하게 됐군요. 네. 그때 어떤 분이 제보해 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도 좋았어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PD님 선곡 진짜 좋던데요. 그 음악은 뭐 제가 방송하면서 수백 번 들었던 음악인데 그 음악 하나로 그 영화 방송은 상당히 정치적인 방송이 돼버렸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세월호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듣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듣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타닉이나 세월호나 어떤 면에서 보면 침몰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이 다 밝혀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선곡을 해봤죠. 네. 저는 타이타닉에서 그 새처럼 날개를 펴고 그 사진 한번 꼭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몰이 좋은 곳이 어딘가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인천공항 옆에 용류도. 네, 거기 을왕리 해수욕장. 굉장히 멋있대요. 거기 한번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저 표정은 뭘까요? 그거는 뭐 그 영화 나왔던 그 시대에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새삼스럽게 왜? 아니,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필리핀이나 이런 데 놀러 가잖아요. 신혼여행들한테 필리핀어들이 꼭 시키는 게 따이따닉 이러면서 그 양팔을 벌리게 해요. 참네. 네, 웃자고 한 소리고요. 이번 주 박스오피스 인문학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마차님? 네, 이번 주 박스오피스 소식입니다. 5위부터 말씀드릴게요. 5위는 미국 영화죠. 그것이라고 그 피에로가 나와서 광고하는 공포 영화고요. 4위는 킬러의 보디가드. 3위는 아메리칸 와이드, 톰 크루즈의 새 영화입니다. 2위는 베이비 드라이버, 안셀 엘고트와 케빈 스페이시, 하우스 오브 카드로 유명한 배우죠. 그리고 1위는 국내 영화입니다. 살인자의 기억법. 지난주와 동일하네요. 인문학 순위는요? 인문학 순위 역시 지난주와 동일하기 때문에 PD님 말씀대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합니다. 의미가 없네. 차라리 팟캐스트 순위를. 아니 왜 종류별로 이제 영화 팟캐스트 있고 이렇잖아요. 네. 차라리 영화 팟캐스트 순위를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요? 영화 이런 장르만 딱 검색해서 영화 팟캐스트만 표방한 팟캐스트 중에 순위를 뭐 알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네. 네,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인아가 선택한 8번째 영화는 지난주 우리 푸나님, PD님이 예고한 영화입니다. 전도연, 한석규 주연의 접속입니다. 더 콘택트. 당시 성인 영화 버전으로 접촉돼 있었죠. 접촉. 네. 에로 영화라고. 네, 전도연 씨가 벌써 영화 데뷔 20주년이 됐더라고요. 이 영화가 데뷔작이죠? 네. 전도연 씨가 73년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45세. 그쵸, 만으로. 네, 우리 나이로 45세. 엄청나게 많이 드셨죠, 느낌보다. 맞아요. 그리고 영화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줄거리 먼저 듣고 갑니다. 라디오 방송국 PD인 동현은 갑자기 떠나버린 옛사랑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다른 만남, 현실의 담을 쌓고 살아가고요. 홈쇼핑 가이드인 수연, 친구의 애인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옛사랑인 영애로부터 전달된 음반으로 인해서 한석규 분 동현은 그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 희진의 애인을 짝사랑하는 홈쇼핑 가이드인 수연은 짝사랑의 외로움이 깊어지면은 심야 드라이브를 합니다. 어느 날 드라이브 중에 자동차 사고를 목격함과 동시에 그때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음악에 매료되어 통신을 통해 그 음악을 신청합니다.
동요는 옛사랑, 영애로부터 음반을 받은 후 그 음악을 방송으로 내보냈고요. 수연은 사고를 목격하면서 그 음악을 들은 거죠. 수연이 음악을 신청하자 동요는 그녀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PC통신을 통해 접속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수연이 자기처럼 외로운 사람이고 또 반응 없는 사랑에 대한 열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동질감을 느끼죠. 그리고 통신으로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이 통신 속 만남이 빈번해지면서 그들은 어느덧 서로에게 빠져들어가고요. 수연은 짝사랑을 정리하고 동현도 원치 않는 삼각관계를 이유로 방송국을 그만둡니다.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진 이들은 통신 공간이 아닌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영화를 보기로 약속하지만 옛사랑의 죽음으로 약속이 불발됩니다. 만남이 쉽지가 않습니다. 모니터 너머에서 교감을 했지만 각자 오지 않을 사람과 떠난 사람을 기다리던 두 사람,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던 두 사람, 그렇게 서로 어긋나던 두 사람이 마지막엔 서로를 향해서 돌아서게 되고요. 또 마주서서 바라보게 되고요. 드디어 가슴 떨리는 현실에서의 접속이 이루어지면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됐어요, 영화. 아, 예. 아직 안 끝난 줄 알고. 네네. 그 첫 장면이 종로 3가 피카디리 극장인가요? 예. 단성사도 보이고. 네. 지금은 없어졌죠. 제가 젊었을 때 주로 놀던 무대가 그쪽이에요. 그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 그쪽 동네. PC통신 시대의 이야기. 지금의 이제 인터넷과는 좀 많이 다른 시대. PC통신이라는 개념이 지금 하는 인터넷도 사실은 PC통신이죠. 용어의 의미로만 보면. 규정 지어진 PC통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화선을 이용했던, 지금처럼 이제 인터넷 전용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예, 제가요, 천리안 가입자 1000명 안에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우와. 예. 굉장히 빨리 가입하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상에서는 유니텔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지만, 당시 4대 통신사가 있었어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이렇게. 유니텔은 상당히 후발주자에 가까웠고,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유니텔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노출되잖아요, 화면에. 네. 후발주자였는데 상당히 좀 세련된 화면 같은 걸 통해 갖고 그 천리안이나 하이텔의 그 구형 그 파란 화면에 글자만 찍히던 그 정도 느낌을 좀 인터넷 느낌으로 세련되게 만든 게 저는 유니텔이라고 봤거든요. 유니텔은 어쩌면 이 영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잘했던 거죠. 후발주자로서. 삼성 SDS하고 같이 열심히 광고를 했던, 홍보를 했던. 아, 그래요? 네, 유니텔. 그래서 그 대사에 유니텔이 나오잖아요. 유니텔로 들어왔어? 신청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제가 천리안 그 초창기 가입자, 천리안이 가장 최대 사이트였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하이텔도 있었는데 하이텔은 이제 약간 공식적인 느낌. 우리나라 따지면 당시에 한국통신 요 개념이었고. 제가 하이텔 네, 가입자였어요. 네. 중2 때부터. 저도 그때도 하이텔도 가입했었고 천리안도 가입을 했었는데 천리안이 왠지 좀 상당히 더 빠르다는 느낌과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마우스로 클릭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도스 형태로 직접 타자를 쳐야 했어요. 명령어를 치는데 ATDT 이 명령어가 전화를 걸어 있는 뜻이에요. ATDT 한 칸 띄고 번호 01421 뭐 이런 거. 01410. 01410도 있고 그런 게 이제 그 하이텔이나 천리안 등등의 고유 번호. 엔터를 딱 치면 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하면 이제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접속이에요, 접속. 생생하다, 생생해. 근데 저는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초창기 때 전화비가 28만 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우리 집도요. 맞아요. 네. 30만 원씩 나오고. 통신 네. 접속하느라. 네. 나중에 그게 너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정액제라는 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전화선에 연결해 쓰다 보니 어떤 사람이 집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안 이건 뭐 돼. 몇 시간 동안 통화 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온라인, 사이버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프라인이지만 상대적 개념으로 오프라인이라는 말이 웃겨요. 온라인에 반대되는 말로 오프라인인데 현실 세계이지만 이걸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우리를 만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현실 세계 속에 또 다른 세계, 예를 들면 어떤 영화를 보면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지하 세계가 있다. 그 지하 세계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지듯이
사람한테는 현실 세계가 있지만 온라인에 가면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계기라는 건 어쩌면 요즘 말하면 4차 산업혁명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방법도 달라졌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요즘은 현실 세계를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리고 포털을 들어가거나 하다못해 팟캐스트만 해도 사실은 PC통신 자체가 인터넷의 전신으로 그 당시에도 인터넷이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통신망 내에서 서로 접속은 했지만 자기 망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다가 인터넷 접속을 하는 난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제전화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엄청 비쌌죠. 그러니까 국제전화 비용은 똑같은 거예요. 인터넷에 접속할 때는 속도도 엄청 느렸고 그러면서 이게 인터넷이 일반화되는 건 바로 1997년이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때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타이타닉 영화도 마찬가지고 네. IMF가 있던 그 해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던 그러니까 당선되던 그 해예요. 그 98년 2월 달에 취임식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 인프라를 쫙 깔기 시작하면서 PC통신에서 인터넷으로 넘어오는 그 전기. 그러니까 PC통신 시대에 사실은 이 영화가 나올 때쯤에는 이미 PC통신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바로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 넘으면서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역전되면서 인터넷이 PC통신을 완전히 누르고 이제 사실상 없는 형태로 바꿔버리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역할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인터넷 인프라가 최고가 됐다. 그 시점에 인터넷 PC통신을 해본 사람들만 누구나 공감했던 바로 그런 영화다. 맞아요. 동의합니다. 좀 하셨어요, 한 선생님? 아이, 그럼요. 우리 회사에서 그거 못하면 근무 못하죠. 그때 저도 처음 아이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디. 접속해야 되니까. 네. 근데 저는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지금 PD님은 천리안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 느낌에 천리안은 뭔가 어른들이 쓰는 거고 하이텔에는 되게 중고등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PC통신이 이렇게 접근 가능하기 쉬운 게 아니니까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집에 컴퓨터 있고 그래서 전화선을 연결할 수 있는 굉장히 제한된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뭔가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를 가서 얘네들을 꼭 다시 만나고 싶은 이런 수단이었어요. 그런 어떤 청소년들의 하위 문화, 우리끼리만 갖고 있던 문화였는데 접속이라는 영화로 딱 나오고 나서는 이거 우리끼리만 아는 거였는데 영화로 만들어서 이 공감력 폭발하는 거죠. 막 나 저 영화를 빨리 가서 보고 싶다. 내 이야기다. 막 이렇게. 처음에는 이 통신상에서 채팅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의미로 서로 도움을 주고 정보를 주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요즘에 채팅하면 우리 박혜정 선생님은 상당히 참 순수한 면을 저는 순수로 갈 겁니다. 그때 당시에 네. 채팅 문화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네, 남모르는 이성과 이게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의 대화죠. 왜냐하면 그때는 뭐 어디 뭐 샘터라든가 이런 잡지 있었잖아요. 그 뭐 뒤에 보면 펜팔란이 있었어요. 네, 샌드백 서울 같은데. 그리고 그런데 보면 주소가 나오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 보고 이제 편지를 했었죠. 샘터요? 저보다 제가 훨씬 더 후배의 힘을 느껴지는 게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히트가요. 네, 맞아요. 악보. 노래 악보들 나오는 그 책 뒤에 꼭 펜팔란이 있었죠. 샘터는 참 생소합니다. 샘터는 좀 차원이 있고요. 네. 우리 PD님 말씀하신 그 음악 악보 그건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채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 혁명인 거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어떤 과정이 있어가지고 현실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기, 망 이걸 통해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혁명이었고 사실은 그게 이 영화의 사실 핵심이기도 해요. 삶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온라인상의 누군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게 기계가 아니고 그 기계 안에서 만나지만 만나는 사람은 누군가의 어떤 영혼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채팅이 이제 누구나 한 번쯤 심취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채팅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나중에 그게 목소리로 들려요. 음성 지원이 되나요? 네. 그게 처음에는 글자를 보게 되다가 그 채팅이 심취하게 되면 그게 사람 목소리로 들리는데 채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 이제 그 위치야 지금에 채팅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뭐 해봐야 그 비싼 형태의 메신저, 뭐 카톡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일반화됐지만 온라인상에서 채팅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걸 연구해서 예전에 뭐 기고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편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머릿속에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정보가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통통해요라고 말하잖아요. 네. 말하는 사람은 나는 뚱뚱해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듣는 사람은 글래머예요라고 듣는 거예요. 좋은 점만 취하는 거죠.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면
난리나.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 우리 그 PD님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사람이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형을 채팅을 하면서 그 이상형일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채팅을 해갖고 만나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만나서 실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느 극장에 몇 층에 엘리베이터 앞에 있어라.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이 그러죠. 그리고 그러면 서 있으면 남자가 서 있으면 여자가 엘리베이터 타고 3층 딱 눌러서 보고 그 남자가 마음에 들면 내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자, 영화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영화 감독은 장윤현 감독인데요. 이 영화로 대종상 최우수 작품상 그리고 신인 감독상을 수상했어요. 그리고 한석규는 대종상 인기나무상. 전도연 첫 작품이잖아요. 백상예술대상과 또 영평상에서 신인 여우상, 청룡영화상에서 한국영화 최고 흥행상, 부산국제영화상에서 넷팩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했네요. 그의 박스오피스 1위, 서울에서만 68만 관객을 동원했고요. 그리고 1997년도 한국영화 흥행 순위 2위를 기록했네요. 전국적으로 150만 명을 기록했고 또 음악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저작권 때문에 요즘에 밖에서 음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는 이 영화 딱 끝나고 나오면은 그 대학로나 이런 종로나 이런 데서 이 주제음악 얼러버스 콘체르토나 우리 타이타닉에 나왔던 셀린 디옹의 음악이나 굉장히 물려 퍼졌었는데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들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장윤현 감독은 텔 미 썸띵 또 QNC 필름에서 독립해서 CN 필름을 설립하고 영화 제작에도 참여를 했는데 가장 최근에는 별로 이렇게 작품은 그렇게 나오진 않았고 가비 그 커피 영화죠. 맞아요. 네. 고종 황제 때 그 가비 커피를 들여와서 했던 영화 그 영화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 감독들 지인들이 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영화 감독 세계가 좀 무서워요. 인기 스타 감독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감독의 이름만 보고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되는데 어떤 경우는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부었지만 흥행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실제로 투자 한번 받기 위해서 또는 뭐 요즘에 이제 영화사들이 아예 뭐 그런 거를 다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는데 한 번 데뷔한다는 것은 그 영화 감독으로 메이저 영화에 데뷔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확률이냐면은 박찬호가 미국에서 전성기 때 벌어들인 돈이 우리나라 변호사 100명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죠. 그 박찬호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1년에 20승 거두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일반 감독이 메이저 영화에 데뷔하는 거.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그 감독의 스타성. 네. 거기다가 인맥관계. 있어요. 투자를 또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또 따로 있고. 근데 거기서 그 관문을 뚫어서 영화 하나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영화상에 뭐 어떤 누구누구 감독이 무슨 영화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 관심 갖는데 아는 사람, 예를 들면 유명한 봉준호나 이런 사람들은 그 자체가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매스컴에서 그 나오는 여러 가지 인터뷰나 기사들을 보고 몰려가는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새로운 신인 감독한테 뭐 수십억, 수백억 투자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감독들이 나오기도 힘들고 스타 감독이 돼도 그 다음 작품 찍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제가 아는 감독님 한 분 계신데 감자 심포니라는 영화 요성 주연의 그 영화를 찍으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영화는 되게 재밌는데 인기는 없었어요. 독립영화식으로 찍으신 건데. 근데 오히려 제작 기간보다 제작을 끝내고 영화관에 올리기까지 그 사이가 너무 힘들어서 그 사이 동안에 이 눈썹하고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탈모가. 봤더니 완전히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살짝 고백을 하는데 영화 배우로 나오신 적 있으세요? 혼자서 영화 해빙 조진웅 씨가 나왔던 그 영화에 앞부분 보면 제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라디오 DJ 역할 나오는데 그 영화를 1년 전에 찍었어요. 후시 녹음을 했는데 1년 후에 영화가 개봉이 됐더라고요. 저 영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이 영화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배우가 있죠. 전도연 씨. 대단하던데요. 저는 정말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대단한 배우인지 이번에 정말 찾으면서 알았어요. 재밌었어요. 영화를 그동안 또 드문드문 보면서 뭐 내 마음의 풍금이랄지 뭐 인어공주랄지 최근에 본 거는 남과 여 이렇게 보면서 그래 멋지다 이 정도였는데
20년 됐더라고요. 영화 데뷔한 지. 다시 보니까 처음 본 영화 같더라고요. 분명히 봤는데. 그때 20년 전에 전도연과 최근에 찍었던 남과 여의 전도연을 보면은 접속 때 전도연은 굉장히 풋풋한, 진짜 그야말로 풋풋한 연기를 한다면 남과 여에서는 정말 뭐랄까 세련되고 완숙미가 있는 거예요. 남과 여에서의 전도연이 더 좋긴 한데 네.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배경도 멋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도연이 데뷔 20주년 된 거잖아요, 올해. 네. 그렇기 때문에 접속이 재상영, 재개봉이 비슷하게 한 건데 이제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탄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여배우 리스트에 포함되는 건데 그 배우가 20년 됐다 그래서 사회적 축하 분위기 같은 것도 좀 있고요. 근데 전도연 자체가 갖는 느낌은 뭐 여러 가지 영화들에서 보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청순미 이런 게 아닐까요? 확 뛰어난 미는 아닌데 나는 이제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가서 전도연 정도의 외모와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난다면 나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미녀는 아닙니다. 굉장히 평범한 느낌 같은 거 이런 거고 그 영화 화면에 보면은 20년이나 세월을 느낄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화장법. 입술을 더 이렇게 두껍게 칠하는 화장이 옛날에 그때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입술보다 더 이렇게 입술을 두껍게 만드는 그 화장법이 그 영화에서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때는 눈썹도 되게 이렇게 가늘게 산을 만들어서 그렸어요. 네. 옷도 여기 숄더가 굉장히 크잖아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재판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기 주장만 강변하는 진영 논리의 병폐 탓에 재판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겁니다. 그근을 마다않는 도를 넘는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판결에 대한 여권 일부의 비판 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또 사법부의 정치 세력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해 보수 성향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법부 코드화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대법원이 인사권 등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며 법관의 독립을 주장한 일선 판사들의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는 발언도 했습니다. 법관 독립의 원칙은 법관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로서. 반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국 판사회의가 재조사를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모레 자정까지로 25일부터는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광석 씨의 유족 측이 김 씨의 부인 서모 씨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중으로 김 씨의 주소지가 있는 서울 중부경찰서에 사건을 주고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오늘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족 측은 서현 양의 생모인 서모 씨가 딸의 죽음을 10년 동안 숨겨왔다며 서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인들이나 누군가가 서현 양을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내 동의하에 아이를 볼 수가 있고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답니다. 이에 대해 서 씨는 취재진에 연락해 그동안 잠적한 사실도 없고 도피한 적도 없다며 재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김광석 씨 등의 타살 혐의 용의자로 자신을 지목한 이상호 기자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서현 양은 지난 2007년 급성 폐렴으로 자택에서 쓰러졌고 서 씨가 이를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한 차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타살 혐의점 다 기억해야 되는데 맞아요. 기억 못해. 미친다니까요. 이제는 통합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컴퓨터를 키면서 로그인하면 그 모든 사이트에 다 같이 똑같이 접속하게 되는 방식. 얼굴 인식. 홍채 인식 이렇게. 네, 우리 깁스하고 계시는 한쌤, 이 영화 접속에서 우리는 어떤 흐름을 읽을 수 있을까요? 다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영화 접속을 통해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이제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인간은 점점 더 소외되고 외로워 가잖아요. 바로 이 접속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그러면서 우리가 기계 문명과 이제 친숙하게 되죠. 이제 소통의 방식은 변했으나 우리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접속에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접속의 방식은 매우 달라져서 컴퓨터가 그 계기가 되지만 인간들 사이의 온전한 사랑은 이 지금 SNS 시대에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 또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수연이가 이런 대사를 읊습니다. 여자 혼자 극장에 가면 힐끔힐끔 쳐다보잖아요. 그게 얼마나 싫은지 아세요? 이제는 여성 혼자 극장에 가도 이상한 눈빛을 보내는 사람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 문화가 빠르게 변해가지만 우리의 사랑과 인간의 외로움은 여전히 그대로 남는다는 것을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혼자 잘 보러 가세요? 그런 적이 없다. 아니, 혼자 볼 거면 집에서 보죠. 요즘에 뭐 혼밥, 혼술, 그렇죠. 신조어가 있잖아요, 한쌤. 요즘에 혼밥, 혼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또 그런 또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밥은 다양한 위상과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토상입니다. 그런데 밥벌이란 말은 삶의 지긋지긋한 그런 유물론적 성격을 일컫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밥이란 것은 가정 공동체의 완전함을 또 의미하고 또 밥상머리 교육은 가풍을 드러내는 또 인성 교육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밥이란 것은 식사라는 그런 행위를 넘어서서 삶의 양식이 변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고물가와 혼잡한 도시생활, 저출산과 고령화, 비혼 가구 증가로 인한 1인 가구의 확산에 따르는 생활 변화를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혼자 먹는 밥은 우리는 또 소외되고 고립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직장 다닐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밥을 혼자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롯데리아나 이런 데 가서 햄버거하고 콜라를 들고 구석진 것으로 가서 혼자 먹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는 찬란하고 복잡한 그런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의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안락한 공간을 갈구하고 또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잠기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갈망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건강한 개인주의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세대 차이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이 온라인을 경험을 못 해본 세대입니다. 지금 고작 하신다는 건 카톡은 하시는 건데 이거는 약간 메신저 개념이 강하잖아요. 문명의 이익이라고 하는 건 좋게 쓰면 정말 좋은 거죠. 어떻게 사람이 컴퓨터랑 이야기를 하지? 사실은 컴퓨터란 도구를 통해서 누군가의 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악용해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채팅 자체가 악용돼서 나중에는 뭐 성매매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연결이 좀 많이 돼서 인식이 또 나빠져 버린 측면도 있고요. 사람을 만나기 쉽게 만들었다는 부분이 찬반 양론이 있어요. 사람을 아까 말한 혼밥 혼술과 연결을 시켜보자면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감정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이런 측면. 근데 우리 세대는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인이 되면서부터 그 PC통신이든 인터넷이든 그걸 접하게 된 사람들이라,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 딸내미 같은 부류, 고작 10살이 안 됐는데요. 이 친구들은 아예 온라인 시대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 핸드폰을 만지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은 모든 기계를 만지면 고장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우리들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워요. 핸드폰 같은 거를 새로운 기능을 배우는 것도 무서운 거야. 근데 사실 디지털 기계는 그런 식으로 고장나지는 않거든요. 아예 디지털 기계로부터 시작한 아이들은 막 만지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룰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배우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제가 항상 제 후배들한테 무슨 기술을 가르쳐주거나 프로그램 가르쳐줄 때도 네가 습득해. 그게 훨씬 빨라요. 가르쳐주면 그거에만 매몰돼 갖고 더 이상 발전을 못하더라고요. 몰라도 막 눌러보고 막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지점이에요. 그게 이제 온라인 세계가 가져다준 문명의 이기성 이런 거라고 보고요. 영화 내용으로 한번 잠깐만 들어가 보죠. 우리가 너무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PC통신의 의미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네. 짝사랑하고 제가 또 그쪽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남녀 심리에 대해서 왜 이 주인공들은 자기들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들을 상대방과 이야기를 했을까? 전도연도 그렇고 한석규도 그렇고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단 상대방한테 심리적으로는요,
반은 기대고 있는 상태인데 남녀 관계에 있어서의 심리성은 어떤 게 있냐면 그 사람이 정말 편하니까 그 사람한테 내 얘기를 털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편해서가 아니에요. 일종의 심리적 대타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상대방의 살짝 한 반 정도는 동일시하는 그런 느낌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뭔가를 털어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모르기 때문도 가능하지만 정반대로 계속 의지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감정이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대상에서 지금 온라인상의 얼굴도 모르는 대상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인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 잊어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자기 주위에 있는 다른 이성한테 과거 이야기 많이 하는 거 있죠. 네. 나는 뭐 누구누구 뭐 만났을 때 뭐 얼마큼 잘해줬네 뭐 어떻게 했네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심리가 뭐냐면은 듣는 사람 기분 나빠요. 왜 저런 얘기를 나한테 하냐고. 그런 얘기를 왜 하지 하는데 그 말하는 사람의 대략은 어떤 느낌으로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렇게 자상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야. 근데 그 샘플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도 나를 만나면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바람둥이였네. 그런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A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말 나한테 왜 하는 거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어떤 여자를 만나서 헌신적인 사랑을 내가 했어라고 말하는 건 과거의 이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원래 그 정도의 순정이 있는 남자야 라고 상대방한테 인증해 주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주고받는 자기들 간의 나름대로의 짝사랑과 이런 이야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대상에서 그 사람을 옮겨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만나기 전에 영화상에서 표현이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서로에게 익숙해지면서 그 정도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외모가 정말 생각했던 거랑 아니다 싶은 정도만 아니면 네. 그 정도로 마음을 나눈 사람들이면 만나서 어느 정도 사귈 수 있어요. 맞아요. 100% 공감합니다. 끈끈한 신뢰가 형성이 됐어. 역시 전문가다워요. 그 등장인물이 세 남자가 나오잖아요. 네. 김태우 어땠어요, 마차님? 전 정말 이 사람이 양다리도 아니고 뭔가 찌질한 남자의 표본 같은. 왜 다 잘해주고 그래? 자기 여자한테만 잘해주지. 그러니까요. 그런 스타일 정말 싫어. 주위에 그런 사람들 저도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남자들 중에. 어장 관리하는 거요? 키도 크고. 그래서 그 모든 여자들이 선망의 대상인. 근데 사실 막상 만나보면 네. 그도 역시 그냥 겉모습만 멀쩡한. 오히려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 연애 경험을 몇 번 거치면 외모를 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한테 충실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원인이 바로 그런 샘플이 있기 때문이에요. 김태우 샘플이네. 보통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멀쩡하게 짝사랑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생김새가 멀쩡한 사람 치고 이건 비약이죠. 정상적인 놈 없다. 이런 개념으로 갖고 가서 나중에는 자기만 좋아해준 남자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경험이 필요하네요. 그죠? 그 선배 PD 유부남인 듯해요. 거기 안에서. 근데 이분도 맨날 굿뉴스, 배드뉴스 뭐부터 말할까? 선배 PD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작가를 옆에 두고 싶어서.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오는 새 여자 캐릭터 추상미. 도전적이고 자신만만한 작가 역으로 나왔는데 너무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당시에 그 기억만 나요. 아니 방송국에서 저럴 수 있나? 그러게. 너무 충격받았었던 기억이. 그때는 CCTV가 없었죠.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아주 짧은 장면이었는데 지하철 안에서 전도연도 있었고 한석규도 같이 같은 공간에 있었잖아요. 그때 말 더듬이 청년이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이러면서 용기를 내서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옛날에는 전철에서 그런 연습도 막 하고 맞아요. 그랬었는데. 그 대기업들 뭐 사원 연수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 데서 뭔가 하는 거. 저는 이제 그 영화 그 보면서 저도 약간 좀 감성이 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 우리 동네에 굉장히 전망이 좋은 곳이 하나 있어요. 한강 주위에 있는 건데 야경을 보고 있으면 제가 우울할 때마다 뭔가 생각하고 올 때마다 올라갔던 그 지역인데 그때 가끔씩 했던 생각들이 이 영화 보고 다시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사람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동선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언젠가 대학교 때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랑 동선이 겹치는 지역이 있을 것이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가 서로인지 모르는 상황. 어떤 누군가는 내가 다녀갔던 어디를 맞아요. 또 같이 시간이 달라서 그렇지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인생의 회한 같은 거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필시통신이 그 중간에 있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 만남을 한 번쯤 해본 사람들은 다 아실 만한 이야기인데 사람이 아무리 많은 신촌 옛날에 현대백화점 뭐 그랜드백화점 그 앞이나 네.
강남이나 어디서 누구를 만나면 어디 앞에서 만나자고 하면 그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특정 한 사람은 누군가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게 행위가 달라요, 남들이랑. 물론 그 중에 이제 헷갈리는 경우도 있죠. 서로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대충 다 알아먹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딱 보면 알겠죠. 되게 신기하단 말이죠. 딱 보면 알아. 느낌이 확 와요. 한쌤, 이 접속의 키워드는 저는 외로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접속의 키워드는 외로움인데요. 네. 바로 이제 우리 삶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잖아요. 죽음과 또 세금과 외로움인데, 죽음이라는 것은 뭐 누구로부터 도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세금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 사이에서도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마지막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러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외로움은 평생을 함께하는 그림자이자 또 다른 나이기 때문인데요. 1977년도 방영되었던 들장미 소녀 캔디란 혹시 그 애니메이션 들어보셨나요? 완전 좋아요. 그럼요. 네. 거기에 그 가사가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들장미 소녀 캔디가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그 뒤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이 가사는 거의 이 대목까지는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로 있는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학도 굉장히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외로움을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론리니스와 솔리튜드 이 두 가지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것을 바로 론리니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외로움에만 급급해서 세상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솔리튜드라고 하는데 더 많은 것을 풍부하게 보고 느끼는 것. 예를 들면 뭐 숲속에서 나무들 사이를 파고드는 그런 햇살을 보고 즐거움을 느낀다든지 새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느낀다든지 개울을 따라 흐르는 낙엽을 감상하면서 또 그런 어떤 감상에 젖는다든지 나무들이 그런 발산하는 냄새를 맡는다든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솔리투드란 것은 뭐냐면 더욱 풍요로운 세상을 만나는 관점이고 통념과 강박으로부터 자유 같은 것이다.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하면서 우리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남겨줬습니다. 솔리튜드를 많이 느껴야겠네요, 정말. 그러면 그리고 사랑이란 우리 한쌤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 어떨까요? 지금 우리 저 PD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그 안에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사랑의 정의는 이론으로도 이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일본의 유명한 작가 있잖아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그분이 그 상실의 시대란 책을 우리가 써서 많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여러 나라 말로 또 번역이 돼서 나온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랑하면 우리가 변한다고들 합니다. 예뻐진다고 하고 또 달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랑하면 정말로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용기를 얻고 쏟아지는 잠을 이겨낼 의지가 생기는 것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런 에너지에서 무한에 가까운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 박완일 동국대 교수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두 남녀가 청춘 남녀가 남자가 배낭에다가 잔뜩 짐을 싣고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무거운 갈수록 땀이 배에서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힘든 줄 모르고 정상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혼자 가라면 그걸 도저히 쉬지 않고 못 가거든요. 근데 갈 수 있는 거 뭐냐면 사랑하는 여인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를 많이 느끼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저번에 우리 PD님께서 말씀하신 것 만약에 누구든지 디카프리오처럼 만약에 사랑하는 여인하고 둘이 해서 만약에 살릴 수 있다면 남자는 그 희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사랑이란 것은 바로 좀 지극히 유치하고 더없이 치졸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의 맨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랑이란 보면 낄낄대고 뭐 재롱도 떨며 토라지기도 하고 또 질투도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평생토록 아이처럼 칭얼대고 싶은 마음이 숨어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렵다. 근데 제가 이제 사랑의 어떤 전도사
이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왜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 그러죠. 여자분들 그런 거 관심 되게 많지 않아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 그래서 자조적으로 뭐 생각하시는데 사랑을 영원히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결혼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결혼할 자격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제 주관인데 사랑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보통 사랑은 이렇게 서로 기대는 형태, 서로에게 의지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더라고. 사랑은 내가 누구한테인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사랑은 내가 상대방한테 무한대로 준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다. 그 감정만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뭘 하든 간에 서운할 필요가 없어. 내가 잘못하고 내가 상대방한테 해주는 것만 계산하기 시작하면 왜 사랑이 식는 건 사실은 실망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기대는 게 있고 기대하는 게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안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막말하고 깊은 상처를 남기고 이것들이 쌓이다 보면 사랑이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내가 상대방한테 줄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있을 때만 사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둘 사람이 다 그런 관계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한 20만 년은 갑니다. 다음 생에 또 만나고 해가지고. 다음 생에는 다른 사람. 그 영화 속에서 수연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라만 보는 사랑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현, 한석규는 사랑하면서 친구로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사랑한다면 사랑받길 원하는 겁니다. 이런 대사도 되게 와닿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 사랑하지 말고 나랑 사귀시다의 10% 버전이라고 보십니다. 어쩌면 상대방 마음이 답답한 거야. 난 상대방이 지금 짠해 죽겠어.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게 나랑 사귀어볼까요의 시작점에 있는 10% 버전인 거예요. 그런 게. 네. 쓸데없는 감정들 때문에 진짜 사랑을 놓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말아요. 있든가 잊을 수 없다면 가서 당신을 보여줘요. 보여주고 끝을 내죠. 빨리 끝내고 나한테 와라. 당신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잘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걸 느끼지 못하고 떠나는군요. 언젠가 그랬죠? 만나게 될 사람은 꼭 만나게 된다고요. 당신을 본 적은 없지만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것 같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가는군요. 이제 난 다시 혼자가 되겠죠, 당신처럼. 언젠가 그랬죠. 다시 만날 사람은 꼭 만난다는 걸 믿는다고요. 이젠 그 말 믿지 않을래요. 오늘 당신을 만나서 이 음악을 함께 듣고 싶었어요. 이 멘트도 좋았습니다. 네, 명대사 중에 하나죠, 이 영화에. 네. 전도연 씨의 영화를 좀 계속해서 좀 보고 싶어요. 예, 우리 방송 끝나고 저는 다시 한번 밀양도 보고 싶고, 뭐 집으로 가는 길, 모래환 영화도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너는 내 운명. 너는 내 운명 보셨어요? 황정민? 득표했죠. 내 마음의 풍금 보셨어요? 내 마음의 풍금? 이병헌하고 같이 나오는 거죠. 네, 풋풋했죠 그때도. 근데 이 영화는 꼭 영화관에 가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보니까 TV에 이병헌과 그 전도연의 사진이 잘려서 안 나왔대요. 그래서 결혼한지 몰랐대. 화면이 큰데 가서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화 속에서 계속 흘러나왔던 음악도 기억하시죠? 우리 PD님 음악 틀어주실 텐데요.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페일 블루 아이즈 좋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장면에 아주 멋지게 흘렀던 음악은 사라본의 A Lover's Concerto였습니다. 좋은 소설을 읽고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은 조금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요. 나의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을 알아보는 눈과 상대를 또 존중하고 감동할 줄 아는 힘이 점점 더 귀해지는 것 같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좋은데요.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시, 소설, 영화 많이 접했으면 좋겠어요. 고은 시인의 짧은 시 남기고
영이나 8번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자, 귀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재판의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기 주장만 강변하는 진영 논리의 병폐 탓에 재판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겁니다. 그근을 마다않는 도를 넘는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판결에 대한 여권 일부의 비판 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또 사법부의 정치 세력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해 보수 성향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법부 코드화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대법원이 인사권 등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며 법관의 독립을 주장한 일선 판사들의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는 발언도 했습니다. 법관 독립의 원칙은 법관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로서. 반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국 판사회의가 재조사를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모레 자정까지로 25일부터는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광석 씨의 유족 측이 김 씨의 부인 서모 씨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중으로 김 씨의 주소지가 있는 서울 중부경찰서에 사건을 주고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오늘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족 측은 서현양의 생모인 서모 씨가 딸의 죽음을 10년 동안 숨겨왔다며 서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인들이나 누군가가 서현양을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내 동의하에 아이를 볼 수가 있고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답니다. 이에 대해 서 씨는 취재진에 연락해 그동안 잠적한 사실도 없고 도피한 적도 없다며 재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김광석 씨 등의 타살 혐의 용의자로 자신을 지목한 이상호 기자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서현양은 지난 2007년 급성 폐렴으로 자택에서 쓰러졌고 서 씨가 이를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한 차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타살 혐의점이 없다며 내사 종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혐의 재판에선 최근 청와대가 검찰에 넘긴 박근혜 정부 수석 비서관들의 회의 자료,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회의 자료에는 2014년 10월 2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교육문화수석과 정무수석이 홍성담 화가의 그림 전시와 다이빙벨 영화 상영 차단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칭찬한 뒤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옵니다. 당시 교문수석은 송광용, 정무수석은 조윤선 씨였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소용 전 청와대 비서관은 김 전 비서실장이 이념 편향적인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것은 두 사람에게 함께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제 증인으로 나왔던 송광용 전 수석 역시 당시 회의 자료를 토대로 조 전 수석과 함께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을 맡은 특검도 최근 재판부에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 등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추가 증거로 신청할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1심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를 선고받은 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적극 활용할 전망입니다. 특검은 또 기획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청와대 문건 일부를 작성했다고 밝힌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을 증인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여전히 이니시계가 이슈입니다. 비서실장도 못 구한다는 이니시계.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실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 비서관이 다 아도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중고나라에 시계가 올라왔다가
아주 크게 난리가 난 이후로 그 아시아경제 기자였나? 청와대를 출입하던 기자의 와이프가 시계를 올렸다가 아주 난리가 난 이후로 중고나라에 여전히 글은 올라오고 있지만 대부분이 나도 사고 싶다라는 글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시계가 부러운 거는 이해하지만 이게 뭔가 좀 아메리칸스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왜요? 희귀성 하나만 가지고 가격이 막 폭등하잖아요. 네. 이거 이베이에서 뭐 그런 뉴스 많지 않습니까? 뭐 동전 하나에 뭐 몇만 달러에 팔렸다더라. 맞아요. 누구 유명한 사람이 쓴 스카프가 이제 저희 아버지를 이제 이 참전용사 쪽으로 등록을 하려고 얼마 전에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사람이 증언을 해야 돼요. 증언을요? 네, 증언. 확실한 자료가 있든지 예. 확실한 자료가 없으면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무슨 확실한 자료가 있겠어요. 예. 그럴 경우엔 기존에는 같이 독립운동을 했거나 그 사람이 독립운동한 걸 보거나 들었거나 아는 사람이 증언을 해줘야 돼요. 한 명에서 두 명이. 예. 그래야 그게 국가보훈처에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가 책임으로 간다는 거죠. 예. 저도 아버지를 그래서 등록을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한 두 분 남아 계시는데 뭐 치매 걸리시고 그래서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개개인들 보고 이거를 입증하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책임으로 갖고 가겠다 하는 거는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건 굉장히 좋은 말이고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판결문, 범죄인 명부, 재판 기록이나 수형 자료 이런 거는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 국가보훈처에서 잊혀진이라고 안 쓴 거 잊어진이라고 쓴 거를 보니까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잊혀진은 피동접사 희와 피동표현 어가 지다어와 겹쳐져 있어서 이건 피하는 표현이 맞다. 잊어진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죠. 잊어진이 맞다는 거죠. 국립국어원에서 보면 잊혀진은 쓰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한글이 이렇게 어려워요. 저는 일부러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원래 맞춤법이 이게 맞는 거군요. 네. 뭔가 돌 깨지는 소리가 동시에 막 국어가 진짜 어려워. 50년을 넘게 해도 어려워. 그러네요. 그렇구나. 이번 보훈처장 피우진 장관이 임명되면서 이러한 수많은 좋은 일들이 빨리빨리 잘 해결이 돼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작은 몸짓과 손짓, 또 자연의 모습에도 감동하고 깔깔대고 큰 소리로 많이 웃었는데요. 어느 순간 우리 너무 심각하게 살고 있지 않나요? 상대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찾아내고,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고 또 비난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도 감동이 없어진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비난하는 건 가장 쉬운 일이다. 그 다음 어려운 일은 장점을 발견하는 것. 가장 어려운 건 감동하는 것이다. 요즘 저에게 필요한,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이나의 메릴 스트립 박희정입니다. 네, 셀프로. 이걸 제가 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본인이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민망하시겠어요. 네. 제가 할래요. 피디님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마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조명 탓인가? 안녕하세요, 한쌤. 네, 병원에서 갓 나온 한창섭입니다. 아유, 어떡해요. 목에 깁스하셨어요, 진짜. 그게 말이 시댄다고요. 바퀴 타고 계시다가. 이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는데 크게 웃어버리고 말았네요. 뭐 어떤 분의 아픔을 이용해서 많이 즐거울 수 있다면. 네, 실제로 10초간 크게 웃을 때 운동량이요, 3분간 열심히 노젓기를 한 운동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 말고요. 정말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영화 타이타닉 음악 정말 좋던데요. 셀링디온이 그 노래를 부르는 라이브 장면을 보니까 네. 화면에서 처음에 그 음악이 나올 때 불러요. 연주자가.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거 오카리나가 아니야. 근데 그게 아이리시슬 그런 거였었군요. 근데 음색은 되게 비슷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 많죠. 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으로 비롯해서 문화센터에서 오카리나 수업을 그 노래를 정말 많이 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오카리나로 더 인식하게 됐군요. 네.
그때 어떤 분이 제보해 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도 좋았어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PD님 선곡 진짜 좋던데요. 그 음악은 뭐 제가 방송하면서 수백 번 들었던 음악인데 그 음악 하나로 그 영화 방송은 상당히 정치적인 방송이 돼버렸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세월호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듣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듣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타이타닉이나 세월호나 어떤 면에서 보면 침몰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이 다 밝혀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선곡을 해봤죠. 네. 저는 타이타닉에서 그 새처럼 날개를 펴고 그 사진 한번 꼭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몰이 좋은 곳이 어딘가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인천공항 옆에 용류도. 네. 거기 을왕리 해수욕장. 굉장히 멋있대요. 지금 탈북자들도 주택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 와중에 독립유공자를 우리가 예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이 문제하고 고려인 문제도 같이 생각이 나는데 더불어서 같이 좀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고려인 문제도. 한참 이슈화가 되고 있고 우리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고려인 3세, 4세 이 문제들도 보면 고려인들은 대부분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죠. 거의 대부분들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고 만주와 연해주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의 후손이거든요. 우리 정부에서 대책을 만들어서 뭔가 나오고 있지만 조금 더 좋은 대책이 계속 더 나올 거라고 봐요. 아직은 4세 고려인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영주권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진해요. 아직 이제 한시적으로 2020년인가까지만 체류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은 대책이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하나 좀 분노했던 지점이 그동안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이 60%밖에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럼 참전해서 다친 것도 억울한데 예. 절반 가까이를 내 돈으로 냈었어야 됐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당연히 100%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근데 그게 6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정말 이 참전하셨던 분들이나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사회에 화를 내는 게 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치료비 감면 비율도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주는데 이제 좀 군복 입고 가스통 들고 이렇게 좀 튀어나오지 마십시오. 좀. 진짜 꼭 이렇게 잘 해드리면 그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데 그런 양반들은 이제 국정원 지원도 끊길 테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애국심 옛날에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의 그 애국심을 지금 연세 드셨으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데 고민하면서 애국심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르신들은 건강하시기만 해도 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복 입으시고 산으로 들로 강으로 운동 많이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어요. 참전 유공자의 명예수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원래는 기존에 22만 원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8만 원이 올라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애국지사 특별 예우금은 최소 50만 원 이상 인상을 하고 국가유공자와 손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데에도 그 예산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비교를 해보면 지난해 대비에는 5,500억 원 정도가 늘고요. 이 중에서 3,437억 원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집이 남아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공급이 부족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주택을 지급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숫자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현재 정착을 목적으로 러시아, 중국 등에서 국내에 들어온 독립유공자 후손이 1,774명. 이 중에서 현행법이 규정한 유족은 523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한 채에 한 사람씩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수는 523채보다는 확 줄어들겠고요. 막말로 1774채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필요한 일이면 해야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이제 원래 사시던 곳들이 러시아 쪽인데 원래 이제 조상분들이 러시아에서는요 그냥 자기들 국민이면 집 한 채씩 줘요. 무조건. 결혼해도 집 한 채 주고 분가하면 집 한 채 주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사실 그게 자본의 논리에 오고 엮이면서 민간한테 떠넘기면서 돈 되는 사업 쪽으로 가서 그렇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훈처의 피오진 장관이 보훈처장이 장관급으로 격상이 되면서 잊어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라는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이게 잊혀진이 아니라 잊어진이라고
표현을 한 데에 대해서 좀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잊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정권이 이렇게 되다 보니 그리고 그동안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그리고 여성이나 의병같이 대단한 공을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참전하지 않았고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너무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실태를 파악을 해서 집중 발굴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가 유공자 가족들이 네. 인정받지 못했던 가족들이 가장 억울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가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힘들죠. 기본적으로 모든 그 역사적 사료를 공공자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국가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걸 개인이 증명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번에 독립운동 사료에 대해서 국가 입증 책임을 강화한다는 게 그동안 그 유공자 가족들이 제일 먼저 가장 강하게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자료에 대한 접근은 예. 나라가 하는 게 더 편하지 개개인이 하기엔 되게 힘들거든요. 예, 이게 제가 몇억 달러, 몇억 불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느낌을 딱 받아요. 아, 인이 시계라는 아이템을 중심으로 해서 소장 가치가 있다. 예. 이게 지금 시계가 몇 개가 풀렸는지 정확한 숫자도 알 수가 없고 청와대를 방문했던 보훈 가족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왜 지난달에 대통령이 건강보험 관련해서 정책 발표했던 네. 그 병원에서 만난 환자나 가족들이 이 시계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취임 100일 행사에 참석했던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받은 거죠. 여기까지는 챙겨서 나눠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그 이정도 총무비서관의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주고 싶어도 이 정도 비서관의 오케이가 있어야지 줄 수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게 또 세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비서관 정말 무서운 분이네요. 임종석 비서실장도 내가 직을 걸고 시계를 구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역시나 이 정도 비서관이 원칙을 내세우면서 NO! 라고 했다고 합니다. 믿을만하네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시계를 갖고 있는데 문 대통령 임기 중에는 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이건 했고요. 가진 자의 여유인가요? 지나치게 멋져 보이던데요, 그거? 예, 이거는 그 의지 같아요. 예, 그래서 문 대통령이 퇴임해서 양산 자택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5년 동안은 멋있다. 시계를 차고 다닐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더 멋있다. 그러니까 성공한 정권을 위해서, 성공한 정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후에 기념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이게 대통령 시계는 답례품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 청와대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이게 철저하게 답례품의 성격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답례품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는 자기 따까리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지역구에다 뿌리는 선거운동용으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박근혜 시절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걸 갖고 자랑하는 일베들이 와가지고 120하나의 그 시계, 박근혜 시계를 갖고 자랑하던 그런 사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월 1000개씩 연 단위로 이제 선주문에서 발주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약 한 4000개 정도가 청와대 안에 들어간 거죠. 청와대에 납품이 됐다고요? 그렇죠. 월 1000개 정도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 수급 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손님이 좀 많이 오겠어요. 그 많은 손님들한테 답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가려서 주고 아무한테는 안 주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 유엔 총회 연설 때문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동포와의 간담회 시간에 동포들한테 시계를 풀으셨다고. 오. 아주 좋아 죽는 분들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시계를 줬으니까 그 동포 중에 내 패치는 바로 이제 또 페이스북에 이 시계를 올려서 자랑을 하겠죠. 원가는 4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많이들 TV나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일단 신영복 선생님의 글씨로 사람이 먼저다 이게 새겨져 있고 문 대통령의 이 사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전에 대통령들이 만들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시계 디자이너, 전통 공예 이런 내외부 평가 자문단을 꾸려서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한 6개 기업의 각각 안을 보고 그중에서 선정해서 디자인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 굉장히 좀 밋밋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다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였네요. 네. 근데 이걸 원가 4만 원에 맞춘 건
뭔가 김영란법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게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자들한테 이게 하나씩 주자 말자 이거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다잖아요. 네. 난 이런 분위기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걸 가지고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결론이 주자. 근데 보통 그 시계를 답례품으로 줄 때는 남성용 하나, 여성용 하나 해서 한 세트를 주는데 네. 그러면 원가가 8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자들한테는 그냥 하나씩만 줬대요. 아. 남자한테는 남자, 여자한테는 여자 거. 그렇게. 갖고 싶긴 하네요. 받아봤자 평소에 차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보관해야죠. 네, 뭔가 그 상자에 담아가지고 액자에 따라 걸어놓을 거잖아요. 일단 그 SNS 자랑용으로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명박 시계는요, 중고시장에서 원가가 이하에 1만 원의 매물로 나오는 굴욕을 맞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사야겠네. 그거 뭐 사서 뭐하게 줘도 안 간다는데. 아니, 보관해야죠. 그래서 이명박이 그 종신형을 받는 날, 그거를 두고 광화문에 나가서 햄모로 깨버리는 퍼포먼스를. 그리고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때 발행했던 시계는 굉장히 그 사용감이 있는 상태로 현재 중고시장에서 제가 오늘 지마켓에서 13만 원에 팔리고 있는 걸 봤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오, 신기하다. 검색해본 사람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지금 이니 시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니 굿즈로 열풍을 불어오고 있는데 현재 더민주에서 나오는 공식 굿즈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공식 굿즈를 모으시는 게 당에도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 미국의 선거운동이나 정치권에서 많이 봤잖아요. 특히 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인기가 한참일 때 머그컵에서부터 후건, 티셔츠 이렇게 정말 아이템이 많았고 지지자들이나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조금 눈여겨보는 사람들도 어떤 후원금의 성격으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뭐 상표권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어떤 이니셜을 가지고 상표권 등록을 한다 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건 좀 위험한 시도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 뭐 팬심이나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작게 진행하는 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괜찮지만 사업화가 되면 좀 욕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을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을 주는 거니까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그걸 누군가가 독점하기 시작하면 감정이 상하거든요. 그 자체로. 그렇죠. 왜 문재인이 네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정말 이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까 싶은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더민주에서 나오는 가장 퀄리티 좋고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이니 굿즈를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시민상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수상 소감으로 이 촛불 시민들한테 주는 상을 내가 대신 받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그대로 구현해서 우리 대선 운동할 때, 대선 캠페인 때 국민위원 위촉장 해가지고 내 이름 바로 입력하고 이렇게 내가 위촉장 출력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대로 해가지고 세계 시민상 해가지고 수상자 내 이름 넣고 출력할 수 있는 거를 청와대에다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런 이벤트를 구현해서 세계 시민상 수상한 사람이 나다. 나 촛불 시민이야. 이렇게 스스로 인증하는 이벤트를 한번 쫙 하면 우리인이 보기에 정말 뿌듯하지 않을까 싶네요.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독립유공자 3대까지 예우받도록 하겠다던 약속 지킨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에게 2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 데 이어 해외에 살고 있는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들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손 모두에게 주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독립유공자를 대표해서 한 집에게 주택을 줬었거든요. 국가보훈처에서.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개선된 내용이 뭐냐면 세대 단위로 주기로 했어요. 세대라는 개념은 내가 결혼을 하거나 어찌됐든 주민등록부상에서 내가 전출해가지고 따로 살면 하나의 세대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따로 하나의 세대를 형성한 사람한테 집 한 채를 주기로 한 거예요. 독립유공자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그 애국을 한 분들에 대한 굉장히 좋은 그 취지의 정책이다. 그렇죠. 예. 정말 수국 꼴통들이 보고 좀 고민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 애국이지.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가슴이 아프고 씁쓸한 내용이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이야기. 이거 이제 맥을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맥을 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책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징기스칸이 생각이 났어요. 징기스칸 하면 좀 잔인한 정복자라는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잔인한 정복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부 정치를 굉장히 잘했는데, 내부 정치 중에 하나가 전사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 싸우도록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고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다스렸던 나라 안에서 가장 좋은 고기와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옷감들은 고아들한테 먼저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보고 사는 사람들은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나가서 전쟁을 수행할 때 미련 없이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다스렸던 그 몽골 제국 자체가 그 정도의 폭발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명성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국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나 한 몸 쓰러지는 거, 나 한 몸 이렇게 상하는 거에 대해서 겁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걱정하는 건 내 뒤에 남겨지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거죠. 그게 정말 사람의 약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옳은 일을 하고도 내 뒤에 남겨지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옳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생긴 이후에는 처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많이 늦었죠. 예. 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일찍 혜택을 받았어야 할 사람들이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을 거고, 그리고 이전에는 자녀 한 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줬던 것이 세대수대로